안녕하세요. 연희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돈의 맛과 세금이 가장 큰 지출이다. 이 두 챕터를 들려드렸는데요. 혹시 못 보셨다면 영상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추가해 놨으니까 카드 눌러서 1편 영상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챕터의 순서가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편을 먼저 듣든 2편을 먼저 듣든 편하게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3개의 챕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목만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부동산으로 경제적 완생을 이뤄라. 결심 말고 3가지를 바꿔라. 돈 공부하는 독서법은 따로 있다. 입니다. 1편의 두 챕터도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3개의 챕터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은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생각을 적는다. 이번 주제는 경제적 완생이다. 우리 대부분은 아직 미생이다. 미생이라는 말은 바둑 용어이다. 바둑판에서는 최소 2집 이상 확보하지 못하면 미생이라고 한다. 한 집만 있으면 그 한 집에 돌을 놓아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살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미생이라고 한다. 그리고 2집 이상을 마련해서 자력으로 살 수 있는 걸 완생이라고 한다. 바둑기사는 자생할 수 있는 최소한 2집 이상 내려고 한 수 한 수에 최선을 다한다. 이렇듯이 바둑에서 2집은 매우 중요한 자생의 필수 조건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자생할 수 있어야 완생하는 승부 게임이 바둑판밖에 없을까? 아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판도 바둑판의 승부와 별반 차이가 없다.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삶 또한 자기 집이 있어야 경제적인 완생이다. 그 점에서는 우리 인생도 바둑과 똑같다.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는 더 살벌한 바둑판이다. 이세돌 기사보다 수익기가 더 빨라야 살아남을 수 있는 전쟁터이다. 그렇다면 왜 집이 대한민국에서 경제적 완생의 조건일까? 땅과 사람의 관점에서 상관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집값은 국토 면적, 인구와 관련이 깊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민국의 많은 인구, 좁은 국토 면적이 집값 상승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배경을 알아야 대한민국 주택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흐름을 알 수 있다. 부동산은 인류의 투자 자산 중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그 부동산 자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는 사람만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3가지의 핵심을 살펴보자. 첫째는 인구 밀도이다. 인구 밀도는 일정 면적 내에 몇 사람이 사는가를 나타내는 면적 내 사람 분포도를 말한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1km 내에 몇 사람이 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숫자다. 통계청 이 나라 지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세계 주요 국가 인구 밀도는 미국 36명, 프랑스 119명, 중국 153명, 독일 240명, 영국 279명, 일본 348명이다. 이것이 주요 선진국의 인구 밀도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515명이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국가 중 인구 밀도 1위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좁은 공간 내에 바글거리고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세계 제1의 인구 밀도 때문에 토지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세계에서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 둘째는 도시화율이다. 도시화란 일정 공간에 사회시설이 집약되고 그 집약된 공간에 집중적으로 인구 밀도가 증가하여 집약된 사회문화 형태인 도시가 확산하는 과정을 말한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이 일정 공간에 몰려 살아간다는 의미다. 좁은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집을 얻기 위해 경쟁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몰려서 살아가는 도시화 정도가 우리나라는 몇 %일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시화 수준은 이미 82%에 이른다. 100명 중 82명이 도시에 살고 있다. 땅은 좁고 인구는 많으니 도시의 생활 공간은 미어 터진다. 도시에 주택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대한민국은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그러니 더더욱 수도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셋째는 가구의 분화다. 과거의 가장 일반적인 가족 형태는 4인 가족이었다. 그런데 현재는 가족의 형태가 1에서 2인의 소가구, 초핵가족으로 급속하게 쪼개지고 있다.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1인 가구 구성비가 이미 30%를 넘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숫자이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비율은 더 높다. 주민등록상으로 주소지가 한 곳이지만 실제는 분리되어 생활하는 가족이 많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직장 때문에 전라남도 목포에, 아들은 대학교 진학으로 충청북도 청주에, 엄마만 서울의 아파트 본집에 사는 생활 분리형 가족 형태다. 이렇듯 주민등록의 통계지표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1인 또는 2인 가구인 경우가 많다. 전국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1인 생활자들이 통계로 드러나지 않지만 더 많다는 것은 통계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가족이라도 각자 따로 생활하는 가족의 분화로 가구 수는 더 증가하는 추세다. 출산율 저하로 인구는 줄어들지만 그렇다고 주택 수요가 줄지는 않는다. 반대로 가구 분화가 가속화되면서 주택 수요자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택 수요자는 향후 20년 동안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늘어난다. 지금부터 결론이다. 대한민국은 인구 밀도 세계 1위, 도시화율 82%, 수도권 인구 집중화 1위, 여기에 가구 분화 속도까지 높다. 이런 사회 구조에서 정부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집값을 내릴 수 있을까? 어떤 시장이든 수요가 높을 때는 공급 없이는 그 어떤 규제로도 그 가격을 내릴 수 없다. 공급 이외에 대안이 없다. 자본주의 시장의 절대 불변의 원리다. 아들아, 단언컨대 집값은 내려가지 않는다. 특히 수도권은 더 그렇다. 투기 세력이라고 욕먹는 한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 노년의 경제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 내에 든든한 집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경제적인 완생을 할 수 있다. 아들아, 근로소득이나 소상인의 장사로는 더 이상 가족을 지킬 수 없다. 지속적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 안전자산 투자를 위해서는 경제 흐름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네 삶의 경제적 완생을 위하여 아들아, 경제 공부해야 한다. 반드시 완생하거라. 사랑한다, 아들아. 어제는 아침 7시 반 약속으로 새벽부터 온종일 정신없이 바빴다. 아버지는 퇴직한 임원들의 모임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그 자리엔 나보다 먼저 퇴직한 선배들이 있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뵙고 싶었던 한 선배도 4년 만에 만날 수 있었다. 그분은 2007년도 과장이었던 아버지를 차장 부장급의 자리인 팀장으로 임명해 주셨던 분이고
또 2014년 부장이었던 아버지를 상무이사 자리에 발탁해 승진시켜 주셨던 분이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것도 연속으로 조기 발탁해 주신 것이다.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말이 있다. 지음이라고 한다. 지음의 뜻은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뜻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이른다. 배가절현이라는 사자성어에서 유래되었다. 배가절현은 배가가 검은고의 줄을 끊는다는 뜻이다. 중국 춘추시대 배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검은고 소리를 알아주는 종작이라는 친구가 죽자 자기의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이 사라졌다고 슬퍼하며 검은고의 현을 잘랐다고 한다. 그래서 지음은 자기의 능력을 알아주는 귀한 사람을 말한다. 식사하시면서 그분이 아버지가 기러기 아빠일 때 모습이 선명하다며 당시 이야기를 꺼내셨다. 2005년인가 자네가 기러기 아빠일 때 매일 새벽부터 아침 수영을 하고 출근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운동으로 몸의 열이 다 가시지 않아서 얼굴에 땀방울이 송송 맺힌 모습이었다. 참 자기 관리가 철저한 친구이구나 생각했다. 16년 전 네 엄마가 코 흘리게였던 너희 둘을 데리고 고모가 있는 캐나다에 갔던 그때다. 아버지는 혼자 지내는 그때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새벽 운동으로 일과를 시작해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은 독서로 마감하는 치열한 삶을 살았다. 그분은 아버지도 다 잊어버린 그때의 아버지 모습을 기억하고 계셨다. 아버지도 다 잊어버린 그 치열했던 시간을 그분이 기억해준 그 순간에 아버지는 다시 그때처럼 치열하게 살고 싶다는 의욕이 솟아났다. 그분을 만난 후에 아버지는 퇴직 이후의 삶을 다시 설계했다. 뭐 대단한 벼슬을 한 것처럼 휴식 운운하고 인생 다 산 뒷방 늙은이처럼 굴어야 할 나이가 아니다. 아버지는 당장 오늘부터 변화하려고 한다. 아버지가 변하려는 모습을 지켜보아 주길 바란다. 아버지가 제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참교육이라는 생각이다. 경제 공부하라고 여러 번 말하는 것보다 경제적 토대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참 경제 공부일 것이다. 일본 경제학자 오마에 게니치는 난문괴답에서 사람을 바꾸는 방법을 이야기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3가지뿐이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것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건 가장 무의미한 행위다. 아버지는 이제부터 나라는 사람을 바꾸는 방법, 이 3가지를 쓰기로 했다. 첫째, 시간을 달리 쓰는 것이다. 아버지는 이제부터 직장의 시간에 맞추었던 생활 방식을 나만의 시간으로 바꾸려고 한다. 아버지의 하루 시간 계획이다. 아버지는 새벽 5시에 깨어 깨는 즉시 침대에서 벗어나서 양치질한다. 양치하면서 그날에 해야 할 일을 계획한다. 그리고 바로 책상 앞에 앉아서 김훈의 라면을 끓이며를 반 페이지 필사한다. 20분 정도 필사하면 글 쓰는 감각이 살아나고 그러면 바로 글을 쓰기 시작한다. 전날 전체적인 윤곽을 적어둔 글을 이어서 쓰는 것이다. 윤곽을 적어두는 이유는 아버지의 꿈속에서 마저 그 글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시간을 달리 쓰면서 아버지의 하루를 바꿀 것이다. 둘째, 사는 곳을 바꾸는 것이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퇴직 임원들을 위해 마련해준 공용 사무실에 가기로 했다. 집이라는 공간에서 매일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생활 공간을 바꿔 삶의 변화를 유도할 생각이다. 9시 전 집을 나서 사무실에서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 연구 과제를 정리한다. 그리고 하루의 연구 과제 분량을 모두 마무리한 뒤 오후 5시에 사무실을 나선다. 셋째,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다. 아버지는 요즘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있다. 오프라인 모임보다는 온라인으로 카페에 글을 올리고 소통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만약에 팬데믹 세상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길 위에 있었을 것이다. 아마 그 산티아고의 길 위에서 순례 여행기를 쓰면서 길 위에서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도 사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아드라 시리즈를 써서 네이버 카페라는 온라인의 길 위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 또한 좋은 경험이다. 아버지는 온라인으로 만나는 그분들과 글로 소통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방법의 하나다. 그분들이 달아주는 댓글 속에서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경험이 참 소중하다. 아버지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없는 새로운 사람을 매일 만나고 있다.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거로 아버지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너도 너를 변화시키는 3가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 3가지 방법을 실천하길 바란다. 너도 아버지와 같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기 바란다. 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다. 사랑한다, 아들아. 오늘은 경제 공부하는 또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일전엔 종이신문 읽기를 강조했다. 너에게 종이신문 4가지를 읽으라는 말을 옆에서 듣고서 사람들은 아버지가 신문사에서 일할 거라고 오해했다. 이번에는 책 읽기를 강조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출판에 관련한 일을 한다고 오해할까 걱정이다. 너희가 익히 알듯이 아버지는 식품 유통업에 25년 종사했다. 의식주 중 먹을 것을 상품으로 다뤘다. 책이 정신적인 영역을 다룬 상품이라면 이 아버지는 물질적인 영역의 상품을 다뤘다. 순전히 너의 경제 공부를 위해서 책 읽기를 추천한다. 경제 공부하는 방법으로 독서만큼 유용한 것이 없다. 먼저 아버지의 독서법 3가지를 말해주마. 아버지의 독서법을 참고해서 너만의 독서법을 찾기 바란다. 첫째, 제목과 목차를 필사한다. 아버지는 책을 읽기 전 표지를 필사한다. 구석구석 토시 하나까지 필사하고 표지에 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도 만화처럼 그려본다. 책의 겉표지는 사람의 옷차림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옷차림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듯이 겉표지는 그 책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좋은 책은 그렇다. 표지에서 책 내용의 절반은 알아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목차를 필사한다. 그렇게 해서 책 내용을 대체로 파악한 후 책을 읽어간다. 책의 제목과 목차를 필사하는 것은 낯선 사람과 미팅 전 사전 정보를 얻는 것과 같다. 낯선 사람의 겉모습과 명함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사전 파악 없이 전화로 대화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것이 제목과 목차를 파악하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의 차이다. 사전 정보를 아는 것이 사람에 대한 예의이듯이 제목과 목차의 필사는 책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뜻이 불명확한 단어는 사전을 찾는다. 책을 읽다 보면 단어의 뜻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익숙하게 사용하는 단어지만
그 단어가 뜬구름처럼 머리에서 둥둥 떠다니는 때다. 예를 들면 시골 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라는 책이 있다. 여기에서 시골 빵집, 굽다의 뜻은 명확하다. 그런데 자본론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게 어떤 뜻인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그러면 아버지는 네이버 백과사전으로 검색해 그 뜻을 찾아본다. 이렇게 모르는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해야 책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온다. 셋째, 책 내용을 내 주변, 내 삶과 연결해 구체화하는 것이다. 책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과 연결하면 지식이 네 머릿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너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에 나온다. 생각의 폭을 넓힐 때는 독서량이 중요하다. 반면에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싶을 때는 독서의 깊이가 중요하다. 요즘 책 읽기가 재미있다는 너의 말에 아버지는 기뻤다. 그 기쁨은 너희가 드디어 책이 주는 재미를 깨달았다는 것이고, 또한 이젠 독서의 깊이를 더하는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기쁨이다. 독서를 통한 경제 공부는 아버지가 평생 해온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할 공부 방법이다. 이젠 너희도 같이 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 아버지는 책을 읽으면 반드시 독후감을 쓴다. 단 3줄이라도 꼭 독후감을 적는다. 경제 관련 신문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조언을 듣더라도 꼭 내 생각을 접목해서 적어둔다. 이것이 아버지의 경제 공부에 도움이 컸다. 너도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 사랑한다, 아들아.